안녕하세요. 호수대학교 권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금에 대해서 저는 그 소금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소금에 대해서 그때까지 그 생각하고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보자. 그래서 아마 어떤 특히 이제 우리 원로 교수님들께서는 나중에 제가 이 강연하시면은 나중에 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누가 할까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 제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잘못 알려진 것,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 하는 그 제목부터 상당히 도전적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패러독스라고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 국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장수국가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문제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인의 소금 역설 그런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오래 사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들을 좀 오늘 강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100% 제 이야기가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런 뜻에서 강연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잘못 알려진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특히 고정관념적으로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식품과 음식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우리 음식은 맵고 짜다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매도되어 왔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매도되어 온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맵고 짜다는 거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이제 틀리다는 말로 됐었는데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꼭 먹어서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제 과학적으로 나왔었는데 어떤 의사가 과학자가 저 같은 과학자가 TV에 나와서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소금과 아무리 관련 없는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물 2리터 먹자 하고 백성들이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아니면 그 확증적인 편향 때문에 우리 음식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물 2리터 먹자고 그래가지고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잘못 알려진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원 MSG는 몸에 해롭다. 이것도 비과학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죠. 제가 한 30년, 1989년도가 90년도에 MSG가 몸에 해롭지 않다. 그렇게 해서 칼럼을 쓰고 오히려 MSG를 터부시하면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한데 MSG를 안 쓰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과 설탕을 많이 먹을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렇게 칼럼을 한번 쓰니까 정말 화살이 동서남북 우아래에서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MSG 그 회사한테 돈 먹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집단적인 린치를 당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SG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도 최근에 이제 식약처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몸에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됐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닭도리탕은 일본말이다. 이것도 모든 우리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식은 외국에서 온 거로 생각을 해요.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뭐 한자 책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음식을 근원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느 책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외국에서 뭐 중국 책이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닭도리탕도 일본말이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옛날 철학적으로 보면 그래? 그게 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봤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일본 물 조금 먹었다는 사람들이 뭐 하면은 이게 진짜 일본에서 왔다는 걸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일본에 없는 음식이 와야 말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매운 음식이 없는데 왜 일본에도 없는 음식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일본말로 될 것이냐고. 닭도리탕을 누가 해 먹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해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일본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한자도 모르고 심지어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왜 일본어냐? 무슨 우리말이죠. 왜 그걸 갖다 생각을 안 하고 닭도리탕이 일본말이다 하니까 어떤 영양학자들 교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로 쓰자 해가지고 우리말로 쓰자 닭볶음탕으로 쓰고 그러면 닭도리탕에 볶음 과정이 없어요. 그런 말이 갖다 더 돌게 만드는 게 여러분이 지식인이 그렇게 더 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닭도리탕이 일본말이라고 제일 퍼뜨린 사람들은 일본말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고스톱판에서 고도리밖에 일본어로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도리가 새라고 그래서 닭도리탕이 일본말이라고 그걸 퍼뜨려 버리니까 고스톱판에서 퍼뜨려 버리니까 전국에 다 퍼뜨려 버려요. 그거를 교수들이 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국립국어는 받아들여 가지고 닭도리탕은 일본말이니까 순 우리말로 닭볶음탕 쓰자.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우리 할머니가 닭도리탕 하면 친절하게 그 밑에다가 또 닭볶음탕이라고 볶아서 그렇게 글씨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음식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잘못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이것도 지금까지 생명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고추 유전자를 분석하고 세계적인 음식을 다 맛보고 세계를 돌아가본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어느 그 교수가 아주 유명한 교수가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그 근거로서 지복뉴스를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어려운 책 찾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다 따라서 했거든요. 그런데 고추가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증거는 지금도 지복뉴스를 하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자탕에 감자가 없어서 또 우리 그 유식한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왜 감자탕이라고 해서 보니까 뼈 속에 어느 부분이 감자라는 부분이 있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라 그 사람들은 그 감자 부위를 들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감자탕에서 그래서 감자탕이 왔다. 그렇게 또 이제 유식한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주장을 하면 대부분 믿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한 것들은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도 않지만은 어려운 사람이 한자로 뭐 그렇게 하면 일본이라고 개떡이라고요. 닭도리탕에 고도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도 다 믿어버려요. 그게 우리 풍토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김치가 그러면 우리가 고추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김치가 한참이 나중에 있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김치가 나중에 있으니까 김치 뿌리는 뭐냐? 또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또 중국 걸 또 찾아봐요. 우리 뿌리를 중국으로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 우리 뿌리는 우리 민족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음식 뿌리가 중국에 있는 걸 생각해서 중국 음식을 다 보니까 김치랑 비슷한데 법 차이가 있으니까 밥 차이가 우리 김치 어머니다. 대학 교수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치의 어머니 파워 차이, 쯔깨모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어디 가서 강의 나오면 또 그걸 진짜인지 알고 다 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고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음식을 맵고 짜다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게요. 우리 민족은 미개 국가고 조선인들은 야만이라는 그런 인식 뿌리가 그때 있었어요. 그 배운 사람이 한 거를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근거가 있는가? 제가 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어려운 걸로 여러분들 다 속여서 그렇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개 국가고 야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폄하하고 된장 김치 많이 먹고 위험 많이 발린다 그런 얘기를 갖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 2리터도 원래 그 미국에 있는 NRC에서 1945년도에 2리터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물 먹는 거하고 나오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2리터이더라. 그걸 갖다 계산했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물을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 먹을 때 물로 들어가는 거는 계산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것도 계산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 2리터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병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뭐 MSG는 몸에 해롭다. 이것도 이제 화학조미료라는 것 개념 때문에 몸에 해롭다고 그랬었고요. 화학조미료가 아닙니다. 발효조미료고요. 박도르탕한 7발 국고소판이고 그다음에 고추가 임시되는 때 들어왔다고 지식인들이 어려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인을 보면요. 지봉유설에 남만초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만초는 지금 고추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태국 고추예요. 그 고추를 먹으면은 그 고추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 고추같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지봉유설에 남만초가를 우리 조상 우리 고추같이 술에 타 먹다가 죽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거기에 고추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남만초예요. 남만초는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있는 고추라고. 그 다음에 감자탕이 뼈국이 이게 한자 사대주의야. 모든 걸 갖다가 한자에서 우리 음식이 우리말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대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저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라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조적인 생각보다는 남이 했던 거를 인용함으로써 모든 대책이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라든지 대학원에서 가장 지금 경계대회 중에 하나가 참고문헌 남김주의예요. 참고문헌으로 되면은 나 책임 없어. 참고 누가 그런 문헌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 쪽은 다 회피해야 되거든요. 그런 독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현상을 날리지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그 지식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걸 받아서 내 머리에 들어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동하는 그런 트랜스퍼란 그런 것들이 우리 풍토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외국적으로 받아들이면 검증이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검증을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검증하냐면은 여태까지 문헌이 없지만은 우리가 인식학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되는 거는 책임 회피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인식론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지혜적인 측면이고 창의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의와 책임이 참고문헌이 없으면 절대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어디 문헌이 나온 거 문헌이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그것만 인용하면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그거 자기 논리적으로 돌아오는 부족한 책임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확증 편향적으로 갑니다. 확증 편향적으로 가면은 나중에 고정관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에 빠지면은 이제 아무도 못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옛날에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과학자가 부력을 발견해가지고 선동설을 주장하니까 그거를 과학자가 한 거에 대해서 깨지를 못하고 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기동설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인식학론적으로 모든 걸 분석을 해서 분석한 사람이 갈릴레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해야만이 새로운 논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창의성이 개발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왜 바꿔야 돼?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지식 전달이 되는 거고 지혜와 과학 그다음에 양적 발달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문제되는 걸 찾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많은 걸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논문을 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건 지식인, 그래서 개발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창의적이고 여기서 창발이라고 창발은 에머전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그 이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창의적이고 창발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고가 과학적인 사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뭐 참고문의 만능주의로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토론하지 확증 판단적이고 거동감에 빠지면요. 토론하지 않고 데이터에 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승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내용이 왜 우리가 판치는가?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리고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한번 빠지면 그거를 끝까지 그걸 붙들어야 되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기는 게 가장 큰 것이 차별의식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군신 유의, 군신과 군인 뭐라고 하고 임금과 신하는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부부 유별도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장유유서도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양반과 비양반도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 해방 이후에서 가장 큰 거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은 어려운 걸 해야 돼. 남이 이해를 못하는 걸 해야 돼. 그 사람이 그 혼이 받쳐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철학이 있는 걸 둘째 문제예요. 어려운 걸 갖다가 빨리 해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 후에 가장 큰 거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별, 지역과 공천 그런 차별들이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많이 왜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대주의. 우리나라 하나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음식의 뿌리가 중국에서 왔다고 책을 쓰면은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중국 음식 갖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거 갖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왜?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인 사고보다는 어려운 걸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 어려운 거를 2000년 동안 어려운 걸 하다가 다 못하고 가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2000년 동안 쉽게 유레카 쉽게 계산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발전했었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그 대학 논어 다 그걸 완벽하게 못하니까 그것만 하다가 우리가 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차별을 하려면 어려운 걸 합니다. 어려운 말을 한다니 배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래요.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겨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사회는 과학자보다도 아직도 의사 말이 더 거기가 있는 거거든요. 의사보다 과학자들이 여기서 훨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절대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의사들은 자기 말을 안 따르죠. 그래서 의사 말은 믿되 의사는 따르지 마, 돈 받지 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지식인, 기술인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배워서 써먹는 것을 먼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음식은 짜고 매운가? 저는 이렇게 노라고 쓰는데 이 노의 의미는 얘가 100% 맞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노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얼마든지 서로 이걸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한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식에 대해서 뭘 이해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엇을 먹을까의 문화가 아니라 무엇으로 먹을까의 문화예요. 오늘 뭐에다 먹지? 밥을 뭐에다 먹지? 할머니들이 항상 고민한 게 뭐에다 먹기 문화였었는데 그 뭐에다 먹지 반찬을 가지고 그 무엇을 먹을까에 그거 비교를 하면은 짜기는 짜죠 반찬이.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김치가 짜다고 해서 김치를 갖다가 그 일본 회보다는 짜죠. 그렇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이해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과 우리나라 반찬을 비교를 해서 짠 거를 비교를 해요. 짜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간이 맞게 먹어와야 됐었죠.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한식에 대해서 뭘 이해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뭐에다 밥을 먹을까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끊임없는 고민을 해서 저 어렸을 때도 우리 할머니 어머니 고민했어요. 그래서 반찬을 맛있게 먹으려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식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한식에 대해서 밥구 반찬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반찬을 요리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짜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 우리 지금 그 젓갈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낙지젓 같은 경우는 짜죠. 그것만 먹으라고 짜죠. 근데 낙지젓을 그렇게 거기서 먹나요? 밥에다 먹을 때는 그렇게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그래서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서 처음 생각하는 젓가락에서 끝까지 선택하는 선택을 기회를 주는 문화라는 것도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먹고 짜고 매운 거에 대해서 된장과 김치 얘기해요. 이 된장과 김치는 밥을 먹기 위한 것이지 된장과 김치 자체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해 못하고 식약처에서는 된장에 대해서 김치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분석하자고 그러고 농식품부는 우리가 저염 된장을 만들자, 저염 김치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패한 거죠. 우리 식품연구원에서도 그걸 했는데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를 갖다 우리나라 김치 저도 보겠지만 된장을 보면 된장에서 구더기가 나오니까 위생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음식에 대해서 야만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 해결될 때도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맵다의 오해. 이거는 저 제일 왼쪽 그림에 보면은요. 제일 왼쪽 그림에 이걸 보면은 이게 요게 비타민 C입니다. 우리가 고추를 가지고 노벨상을 2번인가 3번인가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추에서 비타민 C를 발견함으로써 센트 조 베오르주, 그 사람이 이제 헝가리 사람인데 그 하버드로 가가지고 조지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비타민 C를 고추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추가 멕시코 고추가 그 매운 멕시코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 매운 고추가 됐다? 과학적으로 넌센스예요. 근데 그런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 품종이 한 가지였으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진화가 됐다 하면 맞아요. 근데 고추 품종이 아시다시피 100가지가 되고 있어요. 100가지가 되고 있고 맵기도 이게 스코빌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추는 제일 밑에 있는 고추 스코빌 히트 유닛도 1000 이하예요. 그러니까 매콤 달콤한 고추예요. 우리 고추는 절대 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추보다 100만 배, 10만 배 매운 고추 있어요. 그 고추 먹으면 죽어요. 우리 고추같이 먹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 인도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고추를 우리같이 안 먹어요. 이 즙을 짜서 조금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화됐다? 진화를 전혀 모르고 진화는 몇 백만 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고추가 1960만 년 전에서 그 고춧가가 나오고 가지가가 나오고 우리 그 고추가 47만 년 전에 흔히 말하는 땡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추가 우리 한반도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있었다는 증거인데 다른 데서 들어왔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진화돼서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벌써 50만 년 전에 생기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진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인식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매운 고추가 남만초가 있었다. 할머니가 그 고추 갖고 김치 담가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 고추 갖고 고추장을 담가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고추가 그렇게 매웠으면요 김치, 고추장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지론한테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지복유설에 하나가 들었는데 요즘 이게 고추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비타민 C를 요즘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그 고추를 좀 매운 걸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빨리 순환시켜가지고 벼락통증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벼락통증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심하면 죽는 거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고추같이 이렇게 퍼서 먹으면요 매운 거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진화는 우리 고추는 진화 단계에서 가장 늦게 다는 고추고 우리 고추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 몽골 헝가리가 비슷한 고추고 남만초 다 다른 고추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멕시코 고추는 우리 고추보다 훨씬 진화 계통수에서 나중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진화가. 원숭이가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거의 맞지 않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서 그것도 근거적으로 그 선생님이 처음 쓴 논문이 멕시코 고추가 들어왔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다고만 얘기해요.
절대로 확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후세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걸 확증적으로 그 논문을 다 인용하는데 그 논문을 어디 봐도 그거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논문을 다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문헌 만행주의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여태까지 과학자보다 인식학적으로보다 비과학적 권위가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2021년 고추를 가지고 최근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고추에 왜 외워지느냐? 고추에는 캡사이신을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있다. TRP9라는 리셉터입니다. TRP9라는 리셉터가 있는데 이거는 새는 없고 사람은 있다. 포유류는 있기 때문에 포유류는 이걸 먹고 매운맛을 느끼는데 새는 먹고 매운맛을 안 느끼기 때문에 오른쪽 새같이 고추를 먹고 씨를 먹어서 멀리 날아감으로써 고추를 퍼뜨렸다는 게 네이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RP9라는 리셉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리셉터가 있으면 그때 가장 큰 중요한 게요. 소디움하고 칼슘을 세포내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신호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통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고추가 스코빌 히트 인유토가 1000배 이상 되는 고추가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었으면 절대 그걸 가지고 김치랑 고추장을 담글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기화학적이고 지리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 음식이 나오는 것이지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느 중국에서 먹으니까 우리도 고추장을 담가 먹었다 그런 발상을 하는 건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식학적인 관점에서 노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자, 소금 아까 말씀드렸었죠. 소금은 여기 그 오른쪽에 중앙에 있는 이게 양들이요. 이 떨어진 거를 감안하고라도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양이 먹는 이것들이 먹는 풀은 자체적으로 소금을 축적하는 기능이 없어요. 식물성들은 소금을 축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는 거고 제일 왼쪽에 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나서 잡아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내장을 먼저 먹고 소금을 먼저 먹고 그게 이제 육식동물의 한계예요. 그래서 소금을 외부에서 먹어야 되듯이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초식동물들이 이걸 갖다가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식동물들은 반드시 소금을 먹어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 어류도 보면 그러면 초식동물, 육식동물, 바닥고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민물고기하고 바닥고기하고 다른 거예요. 민물고기는 소금을 뱉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고기는 태우분을 뱉어내는 거고 민물고기는 흡수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고요. 우리가 소금과 그러면 우리 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소금은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소금을 깊이 한단 말이에요. 2000mg, 소금 2000mg 이하로 먹어야 된다, 이하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다 가르치는 거라고요.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유지가 안 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중앙에 소금이 안 맞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아이소토닉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 우리 세포가 그대로 잘 유지돼요. 그런데 오른쪽 같이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산투압에 의해서 밖에 있는 물을 갖다가 흡수를 해서 이게 팽창을 시키는 것이죠. 더 많이 팽창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우리가 소금을 먹으라고 일 많이 하고 먹으라고 했을 때 소금이 많이 나가서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는 경우도 현기증 나고 그런 경우가 두통이 있거든요. 이게 먹으라는 이유가 이게 터져버리면 뇌에서 터져버리면 더 죽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금이 많으면 이건 하이퍼토닉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이 팽창을 해서 혈관에 물이 많아가지고 이게 소금이 밖으로 이제 소금이 안으로 들어가죠. 물이 빠져나오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위험성으로 보면은 이 수축될 때는 우리 몸이 신호적인 전달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수축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갈증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장에서 물을 갖다 더 많이 흡수하는 기능들이 오고 그런 전달이 오는데 이 오른쪽에 이게 터지는 거는 사인 없이 터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갖다 기피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맛있게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이 아이소토닉 같이 거기하고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몰라도 간을 맞춰서 먹으려고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때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금은 설탕과 달라요. 설탕도 가장 맛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금은 여기서 크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설탕은 패권을 추구해서 다른 것들을 다 못 먹고 설탕을 끝까지 100% 설탕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100% 먹어보면 음식이 써서 안 먹게 만들어요. 우리가 소금을 먹을 때 쓰는 맛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조상들이 간의 개념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간의 개념에서 어떤 것이 적절해 있었다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 옛날 그 문헌에 보면은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많이, 그러니까 항상 서양에서는요, 설탕과 소금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몸이 반응하게 된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 오히려 못 먹었을 때는 큰 작용 없이 그냥 저것이 오니까 큰 위험성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이포토닉에 대해서 고혈압하고 많이 관계되는데,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보도 고혈압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슈럼푸드에서 이렇게 이제 약간 슈럼푸드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하이포토닉이 되면은 체액이 증가된다. 그래서 혈관이 팽창한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심장이 많은 압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고혈압이다. 아마 우리 최소한 선생님께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분명한 효과는 있지만은, 혈압 고혈압 효과가 있지만은 그게 아주 큰 정도로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이철호 교수님 책에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중독 문제가 있는데, 설탕은 중독 문제가 있는데 소금은 중독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고요. 고혈압보다 아주 심하면 플라스모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한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짜게 먹는다면 몸에 물이 발원해가지고 물을 쓰이게 되어서 이게 오줌으로 배출한다는 그런, 우리가 정화작용, 그러니까 자기 작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이포토닉이죠. 그래서 얼굴이 붓는다, 혈관이 붓는다. 근데 오히려 지금 얼굴이 많이 붓고 소금을 많이 먹어서 붓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사성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것이 요즘 과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메타볼릭 스트레스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꼭 소금만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포토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몸에 소금을 기피한다든가 땀이 과도하게 배출한다든가 이럴 때는 하이포토닉이 돼가지고 수분의 수가 증가돼서 세포가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뇌부종이 오고, 특히 심하면은 사이토라이시스가 나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케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소금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소변이 하이포토닉이 되면은 깨져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하이포토닉이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하이포토닉을 강조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2리터 마시기 운동,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마라. 또 지나치게 또 물 마시지 마라 하니까 또 물을 안 먹는 사람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시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많이 먹으면은 소금을 안 먹는 것 같이 하이포토닉이 일어나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심장과 제일 먼저 있는 게 콩팥하고 심장하고 그다음에 위에 무리를 많이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22년대에서야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이포토닉도 아니고 아이소오스모틱이 중요한가? 가장 우리 몸이 살아가는 기능이고 살아가는 기능이고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이소토닉. 그래서 아이소토닉을 유지해 줄 때만이 우리 몸이 행복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울증이 걸리고 뭐 다른 것이 걸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2000mg 이하, 뭐 소듐이니까 속으로 한 6g 정도 되는데 꼭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너무 이것 때문에 가다 깊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코리아 패러독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란셋에 나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미래 수명이요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진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소금을 맵고 짜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맵고 짜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대 수명이 7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임상 결과는 우리 최소한 교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패러독스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 역사들이 가장 큰 것인데 이게 지오 히스토리컬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또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인문학적인 소견이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이 휴먼 게놈을 분석을 함으로써 언어를 개통수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휴먼 게놈을 분석하면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얼마만큼 교잡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같이 똑같은 걸로 언어도 교잡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소견이 부족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 인체 게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음식 발달의 역사가 우리 할머니들이 과학 지식이 많아서 아니면 외국 책을 많이 읽어서 고추장이라든지 김치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게든지 없는 거에 대해서 김치를 배추를 맛있게 먹다 하다 보니까 배추라 김치라든지 된장을 만드는 것이지 외국책 갖다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그게 바로 우리가 인식학문적으로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그 기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음식을 말해야 되지 자기가 중국집 갔다고 해서 중국집 갔다가 우리 음식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집 갔다가 우리 김치가 뭐 무슨 설 뭐 갔다가 들어와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설 뭐 그런 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기생해가지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 중요하고 근데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음식 발달의 역사는 딱 세 가지예요. 가장 맛있게 먹고 아니 어떻게든지 먹는 것이죠. 배탈한다고 먹여야 중요하니까. 그리고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없었을 때 어떻게 나중에도 먹느냐의 그 흐름에 철학적인 흐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맛있게 먹고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가 말할 때 의도된 노력이라고 해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끊임없는 의도된 노력 결과 그때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먹는 것들은 대부분 우연한 발견인데 우리 음식에 대해서 발효라는 그 선물이 받아지는 것이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먹느냐 안전하게 먹느냐의 핵심은 불의 발견이 많이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음식의 핵심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었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가? 우리 음식이 우리가 만일 설탕이 많았었고 기름이 많았었으면 우리 음식 발달 안 했을 겁니다. 중국과 비슷했을 거예요. 기름이 많았으면 기름으로 하면은 맛있고 또 튀기면은 또 수분 활성도도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고생 안 할 거예요. 설탕 많았으면 설탕을 넣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은 기본적으로 설탕과 기름이 없이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성과 그 독특성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말하는 게스트로노미가 있는데 빨간색이 게스트로노미에서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온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에 대해서 이제 고온에서 하는 물질들이 많이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음식의 발달 철학은 아까 말했지만 기름과 설탕은 없었고 소금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참기름과 들기름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발견하는 게 장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양념을 만들어서 우리 맛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음식의 기본적인 철학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장, 양념, 발효를 우리 음식에서 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음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김치는 발견의 역사, 장은 발견의 역사지만은 소금은 발견의 역사가 아니라 본능의 역사예요. 이게 전부 본능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세상에서 우리 신동희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가장 제일 맛있고 건강한 소재가 소금이라는 걸
꼭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고, 음식혁명에서 아까 말한 대로 불, 그다음에 불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고, 그다음에 발효해서 균이 발견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도된 노력 중에서 하나가 이 창칼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건데, 음식 발달에서 가장 큰 것 중에 창과 칼이라는 것이죠. 불은 이미 다 아는 거고, 균은 우리가 나중에 발견한 거고, 창이라는 그 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들은 뭐 여기서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은 워낙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음식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빼고요. 요거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그 노벨 생리학상을 스판테 빼고가 받았는데, 이때 사람 휴먼 게놈을 분석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10만 년 전 그다음에는 그 많은 그거에 대해서 PCR로 DNA를 추출하면은 홀 게놈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이라서 홀 게놈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게놈을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X 크로모점과 Y 크로모점이 있기 때문에 X 크로모점을 분석하면은 여성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Y 크로모점을 분석하면은 남성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왼쪽이 여기서 Y 크로모점, X 크로모점입니다. X 크로모점인데, 이게 요 단계가 빙하기 후기 비경의 시기고요, 간빙 끝날 시기고, 요 단계가 철기 시대예요. 근데 이게 다양성이 얼마나 여성들의 다양성이 증가하냐면, 철기 시대에 가면은 아주 크게 증가돼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을수록 아프리카 쪽 흑인 쪽이 가깝고, 바깥쪽에 있을수록 요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들의 유전자 게놈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가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굴곡이 심해요. 그 이유가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때 남성들이 거의 전쟁을 하면은 완전히 몰살되는 병 때문에 다양성이 없어졌다 죽어졌다 그러는데, 5,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에 가면서 우리가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그쪽에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작은 전쟁이나 부족 간에 가면 남성들을 다 죽이는 거죠. 다 죽이고, 거기서 근데 다 죽였으면 남성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성들을 다 죽이면서 여성들을 다 능욕하는 거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떠나요. 떠나기 때문에 이 게놈 분석을 가지고 언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언어와 음식과 문화는 여기 따라서 가진 여성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볼 때 여성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그다음에 언어를 갖다가 우리나라 언어는 어디를 뿌리냐,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는데, 요즘 몇몇 과학자들이 우리가 만주가 이제 중국을 해버리니까 중국하고 저쪽 하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우리 언어가 독특한 동떨어지는 언어라고 그러는데, 우랄 트랜스 알타이 어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음식의 발달의 역사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농경학적인 사람에서 처절한 어떤 혁명으로 우리나라 음식이 발달한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런 측면에서 간과 양념과, 간은 이제 콩을 가지고 간을 만든 거고, 양념은 다른 여러 가지 가지고 가서 양념을 만들 거고, 발효라는 걸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있었으면 우리 음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로 있어서 고유의 여기에 기반한 음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50만 년 전에 우리 청양고추와 두개고추가 있었는데, 그거 마늘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혁명의 그냥 뿌리는 콩이나 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장을 만들고 나물로 가는 뿌리 하나고, 이 콩이나 풀을 가지고 양념을 가지고 무쳐서 먹다가 나중에 먹어요. 왜? 거기서 남으면 나중에 먹는데, 이게 나중에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치가 된다는 그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의도된 노력과 우연한 발견으로서 우리 음식이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음식이라고 된 거고, 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세기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도 보시면 알아요.
절인다 개념에서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절이면은 배추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균이 하이퍼토닉이 돼요. 그래서 그 세포가 슈링크가 돼요. 그래서 모든 균들이 박테리아 균들이 슈링크가 돼서 못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아이소토닉으로 하면 다시 자라날 수 확률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줄인다는 개념이고, 우리가 소금의 개념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플라스몰 라이시스에 제어되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 캡사이신 리셉터가 TRP와 관계 있을 경우 이런 것 받으면 노벨상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캡사이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동치미 같은 거 있으면 김치 맛이 안 나고 그런 발효가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근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캡사이신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얼마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그 젖산균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캡사이신하고 젖산균하고 무슨 관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를 발효시키면은 다른 균은 못 자라는데 캡사이신이 있으면은 젖산균을 자라게 만들고, 우리 장에 있을 때 젖산균이 장에 많이 자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젖산균하고 그다음 젖산균의 그 캡사이신의 그 TRP9에 이런 리셉터하고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은 이게 이제 창발적인 거고, 아마 노벨상도 받지 않을까. 노벨상을 캡사이신 가지고 3번, 고추 갖고 3번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이게 바로 이제 창발적인 생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식은 맵고 짜고 문제를 넘어서 건강하다는 거고, 설탕을 쓰지 않고 똑같은 얘기고, 우리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이라는 거는 우리 몸과의 교감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김치 같은 경우는 캡사이신이 프리바이오틱으로서 젖산균을 자랄 수가 있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아직 규명을 못합니다. TRP9는 이런 리셉터인지, 리셉터가 그 균에서 젖산균에서만 있어서 그러고 다른 균은 없었는데 젖산균에만 있는 것인지, 다른 균은 다 있는데 젖산균만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자, 코리아 패러독스 가장 큰 것들은 우리 이 세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원래 이지영 교수님께서 우리 콜로퀴움에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또 갑자기 임상이 있다고 해서 최성 교수님 대신해 주시는데, 이지영 교수님, 권희주신 교수님, 이혜순 교수님이 우리가 20만 명을 가지고 10년 동안 팔로우를 스터디를 해서 우리가 소금 양이 우리가 인체 생명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를 가졌는데, 관계 없다고 이제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신문에 작년 올 초에 대대적으로 난 것이죠. 그래서 소금 많이 먹어도 소금하고 소금량하고 우리 그 생명하고는 크게 관계 없다. 그게 이제 코리아 패러독스라는 개념인데, 자세한 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식의 폐, 저염의 부작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대해서 맹목적인 어떤 편견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들 게 아니라 관념적인 어떤 객관적인 관념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적대시로 알아들어 버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리의 외국 사람들, 제가 이런 심포지움을 한 것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음식이 절대로 우리 음식보다 안 짜요. 물론 덜 짠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음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좀 찾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발효에 대해서 아까 이해 부족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야만인 먹는 음식이라는 것들,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는 돈 버는 것만, 연구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쪽으로만, 개발적으로만, 창발적으로 안 하고 개발적인 것만 했었던 것 같고, 한번 이걸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한번 이걸 물어봤었어요. 사람한테 물론 다르죠. 회를 먹고 저녁에 물이 많이 쓰이느냐, 된장국을 먹고 물이 많이 쓰이느냐.
회를 먹고 의외로 회를 먹고 물을 많이 쓰인다는 소리가 왜? 회는 밥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많이 찍어 먹으면 훨씬 더 그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간 된장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먹게 되는 것들 훨씬 의외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일식 먹고 물 많이 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저염된장 저희 식품연구원으로 저염된장 만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저염된장 먹으라고 하니까 맛이 없어요. 그래도 간이 안 맞아. 또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 된장국에 그냥 전부 콩만 가득해가지고 이게 무슨 맛인지 외국 사람들이 이게 생콩인지 이게 삶은 콩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더라고. 저 된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발효를 더 시켜. 그 다음에 냄새 안 나는 청국장 만드니까 저울로 해서 발효 시간을 시키니까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청국장인지 생콩 맛인지 몰라가지고 그게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야. 된장은 영양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먹는 것이다. 김치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뭐 복원으로 하는 거 중국 음식에 대해서 benzocaline 얘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각과 행복인데 이게 우리 간이 그러니까 요즘 미각에서 옛날에는 혀에서는 짜고 맵고 달고 쓰고 그것만 오미만 알았었는데 요즘은 미각에 내장 미각이라는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미각 세포가 내장에 있으면서 이 내장이 느낄 때 가장 행복한다, 가장 맛있다. 그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들 말하는 간의 개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가장 맛있게 먹었을 때 우리가 절대로 그 맛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너무 터부시하면은 맛없고 간 없으면 맛없어요. 억지로 먹으면은요, 뭐 저희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거의 못 먹고 오히려 조금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거를 막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음식의 뿌리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제대로 너무 관념적인 거 빠지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적당량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절대시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중학교가 이 음식은 맵고 짜다. 많이 먹는다. 근데 외국 나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놀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곧 맛이고 맛이 곧 행복이라는 것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금이 크게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